2020년 3월 11일자 경제생각. 요즘 경제 관련 시장의 분위기가 싱숭생숭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고 연준 의장인 파월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우 전쟁의 종식은 지리멸렬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영국은 작년 9월에 국채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간신히 막았고 유로존 탈퇴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유로존 경제도, 일본의 경제도, 중국의 경제도 안전한 상태만은 아닌 상태이며 가장 위험한 국가는 현재 미국이라고 보여지지만 아직 신기하게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나라가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현재 어떠한 부분에서 먼저 트리거가 되어 터지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는 미연준의 파월 의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하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 자금만 소진하는 결과만 만들 뿐이며 장기적인 플랜과 방법을 구상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글로벌 경제인 매크로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개별 주식 특히 대한민국의 주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물타기하고 불타기를 해봐야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계 경제나 연준이나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뭔 상관이야? 내가 사서 수익 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그저 존나게 버틴다라는 철칙을 세우고 마냥 세월을 기다린다고요. 이것도 무식한 생각이라는 것이 자신의 실수로 자산을 사서 손해를 보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인지부조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투자를 함에 있어 세 가지 편향 오류에 빠집니다. 밴드웨건 효과, 확증 편향, 인지부조화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이제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차치하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들 보시길 바라며 주식의 경우 회사가 파산이나 거래소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았을 경우 회복하는 기간이 16년이고 그나마 현금을 보유한 회사들만의 평균 기간이며 영원히 거래소에 편입이 되지 않는 경우도 90%가 넘습니다. 이것도 자본 선진국인 미국에서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예 거래소에서 퇴출이 되면 다시 거래소로 상장하는 기업은 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일명 죽은 고양이 다시 뛰어오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었던 고양이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처럼 일어나 뛴다는 것인데 역시 죽은 고양이입니다. 단순히 갑자기 튀어오른다고 하여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사후 경직으로 인한 근육의 마지막 세포의 붕괴를 보는 것인데 보기에 따라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빗대서 한 말이죠.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나 어려운 국면에서 잠시 반등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팬데믹 시절 갑자기 급전직하 하락하는 자산시장이 다이나믹하게 급반등을 하였으니 당연히 이번에도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는 시장입니다. 아파트 분양에서도 조차 회사 보유 물량을 무슨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한다고까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았을 그전에는 그러한 회사 물량을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모든 광고는 나와 우리를 위한 광고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팔아야 하고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혹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요? 진짜 내가 아파트가 필요하면 내가 살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광고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내가 살 때가 아파트 값이 가장 비쌀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원히 아파트나 자산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쌀 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쌀 때가
언제이며 얼마가 싼 거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언제인가를 맞추면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 얼마일 것인가를 맞추는 것은 경기의 순환 주기를 잘 파악하고 평소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공부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넌 평가할 줄 알아?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평가는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말해 주는 자체가 종목이나 부동산 추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고삐를 잡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먹을지 말을지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를 해서 추천한다고 해도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이 글을 받는 20%만이 이해를 할 것이고 20% 그 중에서도 20%만이 실행을 할 것이기에 추천은 앞으로 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도 적당한 선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입고 너무 멀면 추우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국에서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은행에서 파산이 나오거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퇴출된다는 것이 나오면 16년 전의 리먼 브라더스급보다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시 환율에 대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16년 전과 다른 것은 그때는 삼성 반도체와 현대 자동차가 수출로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삼성이나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몇 분기 수출 적자인 상황에서 환율의 급등은 아마도 무지막지한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될 때 환율이 올라 있으면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보험, 안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거 다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 가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 금리, 채권 만기, 채권 듀레이션, 그리고 채권 상품, 채권 관련 ETF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채권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할 때 언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날지 등의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거예요. 때로 역경을 맛보지 않는다면 성공도 한 그렇게까지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앤 프레드 스트리트